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신당역 보복살인 피의자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지난번에 발부됐더라면, 법무부 대책이 조금 더 빨리 나왔더라면, 경찰에 미리 좀 더 적극 대응했더라면, 국회가 피해자 보호 법안을 좀 더 빨리 처리했더라면 아쉬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는 시의원의 발언에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시민들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들의 리포트와 함께 오늘 라이트 포커스에서 이 뉴스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9월 16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을 위한 800억 원대 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모레 18일에 예정이 없던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두산건설과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 2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공소장도 공개됐는데 몰랐다던 김문기 전 처장이 명절 선물을 준비하고 시장 상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고 법무부는 관련법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예민한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에선 사드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대 연 6%대로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조만간 금리가 7%대를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일요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와 영남 해안에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과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그런데 이곳들은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가 났던 곳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에 87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던 상황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국회 협조를 통해서 신축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여 전쯤 홍보수석의 공지가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의 국가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어제 대통령실이 용산 집무실 근처에 새 영빈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년이고 시행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로 내년에만 497억 원 등 모두 870여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이전하는 데 들인 비용이 496억 원이었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예산을 새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라 논란이 커졌습니다. 당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치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국민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브리핑에서 용산시대 국격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또 청와대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도 상당하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이 되자 순방을 떠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빠르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수해와 국민의 민생을 먼저 챙기고자 큰 결단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먼저 챙기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철회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며 대통령실 이전부터 영빈관 신축까지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미 각 부처 예산에 숨겨 추가된 이전 비용만 306억 원이 넘고 과거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모레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회의 일정을 잡은 건데요.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나설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모레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애초 오는 28일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추가로 회의를 열기로 한 겁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일단 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정에 없던 추가 회의 개최를 두고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에 착수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뒤 오는 28일 열릴 회의에서 징계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28일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신문기일이기도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추가 징계를 촉구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하였음.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 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함. 윤리위도 이를 존중한다며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행위를 징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시점에 맞춰 윤리위 회의가 열린다고 꼬집었습니다. 판단받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할 것이다.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당의 규정상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게 돼 있는데 윤리위가 징계에 나선다면 결국 탈당 권유나 제명이 결정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치열한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 의원의 등판이 유력해지면서 중진 의원 대부분이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될 경우 원내대표 선거는 주호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거의 최대 변수이자 추대론의 당사자였던 주호영 의원이 결국 도전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주 의원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주 의원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후보 등록일 당일 SNS를 통해 선거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학용, 조혜진, 박대출 의원 등은 장고에 들어갔고 윤재욱 의원 역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의사 표명할 것 적절한 시점. 이렇게 후보자 사이 눈치 싸움이 치열한 건 앞서 초재선 의원들 상당수가 주호영 의원 추대론을 제기했던 만큼 새 결집에서는 주 의원이 가장 앞선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이 다른 후보들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며 사실상 주호영 의원 추대를 추진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추대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떠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초대하는 모습은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는 뜻을 달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주호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끝내 다른 중진 의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전은 주호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2파전 구도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도 의원들의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심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오롯이 의원님들의 판단의 결과로 그 원내대표는 선출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존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심, 김심, 이심, 정심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오직 의원님들의 본심만 있는 거예요. 당 내용을 수습하고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는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소송의 법원 결정에 따라 새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누가 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검찰이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집을 포함해서 20곳에 이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20곳. 경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사건을 넘긴 지 사흘 만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집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했던 성남시청과 성남FC 사무실, 두산건설 본사 등 20곳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정 실장은 지난 2015년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성남FC 창단 때부터 구단 운영에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일각에서는 정 실장이 다녀온 일부 해외 출장 비용을 성남FC가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남시의 두산그룹 소유 부지 용도 변경 허가와 두산그룹의 성남FC 후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경찰 수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겁니다. 당연히 검찰은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이 대표를 송치할 수 없었고 검찰 안에서도 이견이 존재했던 만큼 검찰로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보안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이 공개됐는데요. 과거에 몰랐다던 김문기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보낼 명절 선물을 준비하고 또 대장동 사업 공로로 성남시장상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동우 기자입니다. 아직은 이제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검찰 공소장에 적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관계는 2009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리모델링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면서 김 전 처장을 알게 됐고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세미나 직후인 2009년 9월에서 10월 사이 김 전 처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사에 이 대표에게 보낼 명절 선물을 요청하며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 때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참여를 검토하라는 이재명 당시 시장 지시에 처음 명단에 없던 김 전 처장이 포함됐고 9박 11일을 함께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2015년 12월 대장동 사업 공로로 성남시장상을 받았고 이후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10여 차례 안팎으로 대장동 관련 보고를 하거나 회의 등을 함께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대장동 업무 전반을 보좌했다며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 과정에서도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발언도 검찰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용도 변경 이유로 든 국토부 등에서 받은 공문 24개는 모두 용도 변경 결정 이후의 것들로 무관하다는 겁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하라는 국토부 회신에 이 대표가 용도 변경 검토를 지시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지시하거나 압박한 적 없다며 다른 성남시 공무원들도 협박이나 압력을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기소 직후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는 사필 규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실관계와 혐의 입증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당역 영무원을 스토킹한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1살 전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스토킹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전 씨의 신상 공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모 씨가 팔에 깁스를 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세요? 법원은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전 씨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경찰지휘부 워크숍 도중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현행법상 가능한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사건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를 추모하고 구속된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조만간 결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치안 책임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또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도 관련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냥 다음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추모를 하러 온 거예요. 스토킹 범죄 그 발의가 됐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확실히 언제 잘 이뤄질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거 하루 빨리 제대로 이제 그 법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비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이제는 진짜 근절해야 한다는 그런 좀 의지를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6년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처럼 이번 사건도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하며 지난 6년간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진작 발의됐는데도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작년에 그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정치권에서도 사법기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구성률이 10.6%에 불과합니다. 법원도 스토킹 보복 살인의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여성이 죽음의 공포를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구치소 유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뒤늦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4월에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를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폭넓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범죄 신고자와 친족들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설, 신고죄 폐지 등의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고 전문위원 검토까지 모두 마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었고 결국 또 한 번의 비극이 일어난 뒤에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겁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시급한 민생 현안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번 신당역 보복살인 사건은 스토킹 범죄 처벌의 한계와 사법체계의 미비점이 한데 얽혀 일어났습니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음 달이면 시행 1년이 되는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출근길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지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법무부는 반나절도 안 돼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또 사건 초기 사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잠정 조치에 가해자 위치 추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형 집행이 끝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입법도 추진 중인데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보복성 범죄는 지금 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재발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피해자 접근 금지 같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 법원에 유치장 구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선 전혀 없었던 조처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이상 징후가 없었고 피해자도 원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보복범죄가 뒤따르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더 주도적으로 가해자를 분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를 중심으로 전자발찌 부착이든 혹은 휴대폰에다가 어떤 것들을 설치하든 거꾸로 지금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어야 되고 피해자 주변에 순찰을 하잖아요. 네. 피해자가 갖는 부담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3,400여 건, 이 가운데 구속 사건은 125건으로 6%에 불과합니다.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는 올해 7달 동안 500건 신청됐는데 절반 넘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서울시 시의원이 신당역에서 벌어진 영무원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31살의 평범한 청년이었을 거라며 안타깝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 발언은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신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실언을 한 이상훈 서울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공지문을 통해 이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리심판원의 회부에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한 출국을 이틀 앞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역량이 판단됐을 것으로 본다고 임명 이유를 설명했는데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건 새 정부 들어 12번째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명, 임명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청문보고서 1차 송부 기한과 재송부 요청 기간까지 만료되자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이 총장과 한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내정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각각 지난 2일과 5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구성이 늦어진다는 지적과 이미 인사청문회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져서 그런 지적도 있고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이미 판단하셨을 것으로. 이처럼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이뤄진 건 새 정부 들어 12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며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부처 공백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앞세워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된 국회 무시 전략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임명으로 사정을 통한 전국 돌파 구도를 완성하고 공정과 어긋난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앉혀 인사 참사가 거듭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폭주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임명한 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총리 겸 교육장관은 공석이고 복지장관은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대치 정국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예외 없는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권 관련 수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중립성 확보가 신임 총장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역대 최장기 총장 공석인 133일 만에 검찰을 이끄는 수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를 자처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의 지휘권자로서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역설했습니다.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이원석 총장은 또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민생범죄와 성폭력, 스토킹 같은 강력범죄, 금융, 증권범죄와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 역량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범죄 대응 소홀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졌다면서 경찰,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 협력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여러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도록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넉 달 가까이 직무 대리로서 수사와 업무를 총괄해 조직 안정과 업무 추진에는 연착륙이 예상되지만 취임사 하나하나가 숙제입니다. 예외 없는 법 집행이 공연불이 되지 않으려면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가 이제부터란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장동과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처리 결과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야권을 겨냥한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 또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수완박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권한쟁의 심판 대비, 고검장급 사직에 따른 후속 인사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도 이 총장의 과제로 꼽힙니다. 닻을 올린 이원석 호가 정권 핵심과의 인연과 잔뜩 경계하는 야권 사이에서 방향타를 어디에 둘지 관심인 가운데 순탄치만은 않은 항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경찰관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대가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시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과거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벌금 9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서 간신히 시장직은 유지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은 사과를 합니다.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 정치자금법 사건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은 전 시장이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지인 승진과 특정 업체의 관급 계약 성사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사 정보를 공유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결국 은 전 시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게다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부인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은 전 시장은 1심 선고 후 법정에서 이번 판결과 같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자신은 시장직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반성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 전 시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정책보좌관과 수행비서도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4개월의 실형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은 우리나라를 비켜서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풍의 강풍 반경이 넓어서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들은 11호 태풍 흰남노로 이미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은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태풍은 오키나와를 지난 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진로를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계속해서 북서진하면서 18일경 규슈 남서쪽 해상, 19일경 규슈 북부를 지나 20일경 다시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태풍은 비켜가지만 강풍 반경이 400km에 달할 정도로 넓어 우리나라도 일부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제주도와 영남 해안 지역인데 11호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지나가며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태풍이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풍이 불겠고 영남 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최고 12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폭풍 해일이,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지난달 폭우로 큰 피해를 봤던 서울 관악구가 골프대회 개최를 후원하려다 YTN 취재로 뒤늦게 취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수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수해 피해가 가장 큰 관악구의 단체가 이 수해를 골프대회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관련 지자체가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원내대변인은 또한 자연재해를 두고 이런 동상이몽은 말이 안 된다면서 관악구청은 모든 예산이 국민 혈세임을 잊지 말고 수해민을 위한 지원안을 더 고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대 연 6%대로 오르면서 집을 사려는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주담대 변동금리가 조만간에는 7%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자 장사 지적을 받아온 은행권은 최근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수신 금리 인상분이 고스란히 시중 은행들의 조달 금리에 반영되면서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2.96%까지 올랐습니다. 코픽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데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픽스가 인상되면서 코픽스에 연동되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6%를 넘어섰고 국민과 농협은행도 5% 후반대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금융 소비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연 3% 금리로 4억 원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았다면 불과 1년 새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은 564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코픽스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한국은행도 앞으로 기준금리를 크게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코픽스 금리는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죠. 상단 7%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변동금리 비중이 80%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소비자들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최근에 이례적으로 독감 환자가 증가를 하더니 3년 만에 유행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 감염병 확산이 억제됐었는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독감에는 면역을 갖춘 인구가 적은 만큼 이번에는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커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 가을과 겨울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준은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환자 4.9명입니다. 지난달 3.3명으로 시작해 4.7명까지 오르더니 결국 이달 들어 5.1명으로 유행주의보 기준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고 코로나19가 유행한 뒤로는 처음입니다. 문제는 지난 2년여 동안 독감 환자가 현저히 적었던 만큼 면역을 갖춘 인구도 적어 확산 규모가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2분기 이후에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과 지난 2년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었기에 인구 집단 내 자연 면역이 낮아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11월이나 12월에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시기도 2달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만 13에서 18세 청소년의 독감 의심 환자 규모가 전체 평균의 2.4배에 달하는 등 학교에서 단체 생활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독감에 걸려도 자연 치유될 수 있지만 노인과 만성질환자, 영유아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증상 악화로 입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함께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고위험군이 있다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료 독감 예방접종은 동네 병의원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대상별 접종 날짜를 확인해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새 영빈관 신축 방안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이 조금 전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각 당 상황, 그리고 신당역 보복살인 관련한 정부 국회 대응책까지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직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영빈관 역할을 할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 878억 원을 편성했다. 이 보도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국격 재고 측면에서 별도 건물 신축이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논란이 됐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을 취소하라 지시를 조금 전에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논란이 됐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철회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단지 오늘 오전부터 이 영빈관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필요성을 강력히 힘주어 말했던 국민의힘 쪽 평론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민주주의의 한 축이 다원주의인데 자기 생각보다는 어떤 지침이 정해지면은 완전히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여론의 어떤 반발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철회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좀 씁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지만 사실은 대통령실과 관저와 영빈관은 관저는 같이 있는 게 좋고 영빈관은 최대한 가까이 있는 게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나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또 이 예산을 정부에서 878억 원을 그 예산안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가 그런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오늘 이 영빈관 문제 때문에 이 용산 시대와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많은 논란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이미 496억 원인가 썼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이 얘기를 다 듣고 전격 취소 결정을 빨리 내렸죠. 대통령실 대응은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 보이십니까? 글쎄 우선은 과연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발표되고 예산이 들어갔겠냐. 저는 충분히 대통령이 내부 승인이 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반응이 상당히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철회했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절차적 과정이 사실은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간보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처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3월 달에 용산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면서 이거는 기재부가 뽑은 예산안이니까 마치 틀림없다는 식으로 한 예산이 496억인데 전체 옮기는 비용을 496억인데 실제로 보니까 경호 비용까지도 거의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다 이 돈은 쓴 것 같아요, 이미.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로 영빈관을 지금 878억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전체의 이전 비용이 496억이라고 했던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렇게 부풀려지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국격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그러면 기존의 청와대는 그렇게 공론화하고 그냥 잡지사에서 사진 찍게 하고 내부를 방치 두면서 새롭게 만드는데도 또 2년 걸려요. 그러면 임기 중반 넘어서서 뭐 국격에 맞는 건지 어떤 건지는 뭐가 국격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짓는 것 자체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차라리 그런 게 짓는다면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시면서 전체적인 조감도나 예산을 국민들과 합의해 가면서 그게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여야가 옮기시 누가 정권을 바꾸든 간에
그것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합의해 가는 것이 맞지 않았겠나. 지금도 지금 사실은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같이 있으면서 정부가 또 있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수선한 게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국격에 걸맞는 공간을 미래 자산으로서 마련하려는 취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되기 전에 국민들 의견을 좀 먼저 수렴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용산 시대와 관련해 가지고도 아직까지 그 다수의 국민들이 이제는 완전히 용산 시대로 이렇게 딱 그 생각할 정도의 그런 그 설득 과정이 아직은 그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위 영빈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여론의 반발이 정말 심상치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국민적 설득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초당적인 합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단임제로서 5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렇다면은 이 용산 시대를 계속해서 그 지속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야당과의 협조가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다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세종시에도 이제 청사 그 건설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가게 될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그 소위 외국의 대사들이 전부 지금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국의 그런 그 주한 외교 사절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에 대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우선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김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는 대국민 그 여론 내지는 설득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국민적인 여론이 수렴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통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한 과정이 되었을 텐데 너무나 즉흥적이고 또 일단 철회를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철회의 과정도 이렇게 즉흥적일 수가 있을까라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대통령실이나 그 부속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뭐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두 분이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실을 어디로 할지 부속시설을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큰 조감도를 그려야 된다. 지금 정호김 의원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차근차근 챙겨 나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행안부하고 해야 하든지 뭐 옛날에는 총무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고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정파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호시설, 안전장치, 그다음에 영빈관, 실제로 어떤 뭐 대통령 관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 지금 현재 이제 한남동에 관저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저의 완결성, 새로운 뭐 윤석열 대통령 후임 대통령이 그 관저를 맞득지 않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이건 계속 국민의 세금이 또 낭비되는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이렇게 국가의 돈을 들였을 때 조금 더 전문가들의 협의체 속에서 그 어떤 특정 대통령의 개인적인 기호를 생각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50년, 100년 갈 새로운 청와대 이후에 용산 시대가 어느 정부가 들어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가지고 또 디자인이나 예술적인 그런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 뭐 청와대 안 들어간다는 버티기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실제로 용산 앞 부분도 지금 뭐 가시다시피 용산에 근무하는 지금 근무하는 자들도 식사하는데도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두고 아쉽고 지금이라도
이런 과오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기재부도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어느 기재부가 어느 공무원이 대통령이 예산 뽑아오라는데 축소해서 보이지 그걸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대통령이 모자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확하게 솔직하게 풍부한 예산을 가져서 시간을 가지고 시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국민께 공개해서 동의해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부 각 부처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될 이런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대통령실이 옮겨가고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청와대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 청와대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데도 각 부처마다 이제 예산을 편성해봤는데 이게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또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설득력이 없는 거죠. 청와대는 그 자체로 역사적 유산이기 때문에 개방하게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청와대를 방문할 것이다 그랬는데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데 150억 원. 또 예술 공간 조성하는데 300억 넘는 비용을 책정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 사실 150, 300 이렇게 억으로 하는 단위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으로 보면은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된다고 정부 인사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할 때 국민들이 이제 청와대 방빼라고 했던 사람들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근데 광화문 시대가 여의치 않아서 용산 시대로 갔는데 예산은 애초에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400 몇십억 원이라 그러면서 아주 자신 있게 브리핑까지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영빈관 얘기를 먼저 화두로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영빈관만큼은 청와대 영빈관을 쓰는 게 맞아요. 영빈관이 굉장히 낡았다 윤석열 그러는데 대통령도 용산 이전 계획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국방부 컨벤션 센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그걸 쓰고 컨벤션 센터가 너무나 오래되고 국격에 맞지 않는다면 청와대 영빈관 그리고 보통 영빈관을 오찬 때도 쓰지만 만찬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저녁 시간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관람 시간이. 그렇게 조율하고 또 그 외빈이 와갖고 영빈관 쓰겠다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관람 못합니다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을 삼을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안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 대통령실과 관저가 같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에서는 지하 벙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벙커, 관저, 집무실, 영빈관 이 관련해가지고 소위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스터 플랜의 완공 연도를 굳이 지금 윤석열 정부 때로 그렇게 서둘러 잡아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용산 시대가 미래지향적이고 우리는 이렇게 정말 굉장히 소박한 그런 관저와 집무실을 사용하지만은 미래지향적으로 국격을 생각하고 또 향후에 어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400 몇십억밖에 안 들어요 그랬는데 지금 추가로 300 얼마가 더 들고 영빈관 878억 원 들어요. 그다음에 기존 청와대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데 몇백억 더 들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거 야당이 이용하기 좋죠. 공격거리가 되잖아요. 왜 야당한테 그런 빌미를 줍니까? 어쨌든 큰 계획은 세워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빠른 처리는 잘한 겁니까? 네? 빨리 빠른 처리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평론가들이 국격이 어떻고 옛날에 탁현민이도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럴 때 제가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평론이 무엇이고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은 말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하는 평론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의 민심 흐름의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실 텐데요.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보여주실까요?
잘하고 있다가 33%, 자 6%포인트 지금 올랐고요. 잘못하고 있다가 4%포인트 떨어져서 59%, 그러니까 60% 아래로 내려온 수치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자, 여론 흐름에서 이제 30%대 회복한 결과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 태풍 행보 때보다 조금 더 밀착력을 가지고 재해 문제를 다스렸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 민생 행보를 굉장히 착실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반사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때문에 여당 자체가 조금 결집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6% 정도 해서 그나마도 현 정부에게 힘을 좀 실어주자라고 하는 힘은 고연령층으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생 행보의 덕을 보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저는 조금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많이 오르기를 뭐 모두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까요? 자, 민생 행보에 국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아마 민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민생 행보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일정 정도 효과를 얻는 것 같고요. 특히 지지층들 중에 60대와 70대가 지금 결집하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6% 올라가고 또 그 비판하는 쪽에서 4%가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 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빈관으로 또 추락할까 봐 굉장히 우려해가지고 매우 신속하게 철회해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내홍에 적어도 외연상 대통령은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를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반작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로 볼 때는 본인에게 반작용이지만은 실제로 그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바로 보여주실까요? 정당 지지율 변화가 있는지도 좀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반작용도 좀 있는 것 같다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올랐고 국민의힘이 저렇게 내홍을 겪는데 국민의힘이 2%포인트 올랐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뭐 지지층 결집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대표를 이재명 대표로 새로 뽑아서 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 지금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부인 또 아들 이런 어떤 계속적인 어떤 수사 선상에 있고요. 또 하나는 최고위원들의 발언들조차도 일반 중도층을 사로잡기에는 조금 좀 왜소하거나 편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더군다나 최근에 감사원에 대한 어떤 법안들을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 뭐 60명이나 이렇게 서명 발의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제대로 제 역할을 중립적인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발언을 할 부분을 과도하게 실제로 위헌적인 요소까지 법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말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법 감정, 법률 체계에 대한 밸런스를 잃었다. 이렇게 중도층이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내에서 이런 우려를 하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뭐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대통령 탄핵 뭐 입만 열면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직은 뭐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마뜩찮게 생각하더라도 지금 입만 열면 탄핵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선 불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도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중도층이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여당이 굉장히 내홍을 겪는 데서도 오히려 정상적인 민생 행보를 한다라면 점수를 딸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한다고 감사원을 옥죄는 그런 법안을 내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비상식적인 행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사실
지지층 결집보다는 중도층을 확보하는 게 더 급선무일 텐데 네. 지금 여야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여기에는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볼까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속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빈관도 마찬가지였고요. 국민의힘 발로 윤리위가 모레 긴급 전체 회의를 연다. 자,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예정이 없던 일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예고한 대로 지금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일에 가처분과 관련한 신문기일이 잡혔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바로 28일에 잡혔기 때문에 자신이 경찰에 가서 조사받는 걸 그 후로 지금 그 연기하고자 했단 예. 말이죠. 그랬는데 바로 그 가처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인용이 될 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거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가처분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각하 쪽으로 지금 방향을 트는 게 아닌가. 네. 그러려면은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든지 탈당 권유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 전략에 대해서 이미 이준석 대표가 사전에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자신을 제명할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을 아마 그 정진석 비대위 측에서 연기할 것이다. 28일로. 네. 근데 지금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국민의힘의 소위 그 기득권층에 있는 지도부의 생각을 이준석이 읽은 건지 아니면 이준석이 그런 예고를 하는데 그게 참 참신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따라하는 건지 그거야 제가 알겠습니까마는 네. 예. 아무튼 간에 이것을 지금 하는 이유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선거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선거가 없으니까 처리해야 될 것은 무리수를 두더라도 빨리 이게 지금 한마디로 총선을 직전이라면 총선 직전이라면 못할 것 못한다. 같아요. 그러니까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가 나가기 전에 마치도 논계 정신을 발휘해서 모든 걸 지금 끌어안고 가겠다라는 심산인지 네. 아무튼 간에 윤리위에 열리는 이유는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뭐 양두구육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19일이고요. 그 전날 그럼 윤리위가 지금 열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제명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정호김 의원 짚어주셨듯이 이준석 대표 이미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출국하시거나 뭐 휴가 가시거나 이러면은 그때 이제 작정하고 일을 벌입니다. 체리 따봉 하시고 휴가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나토 가신다 할 때 나토 간 사이에 엄청나게 공격 들어왔어요 그때.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네, 이제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이미 한 번 진 것만으로도 곤란한 상황이죠. 그런데 두 번 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거를 판단받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할 것이다. 네. 순방 때 작정하고 일을 벌이는 게 패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제 순방 출발하는 이런 날짜 아니겠습니까? 김경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건 굉장히 이제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힘 자체 다른 의원들이 보기에는 섭섭한 얘기죠. 대통령이 지금 가서 말하자면 캐나다부터 또 뭐 저 영국부터 가십니다만은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네. 한캐나다 정상회담이나 주요한 유엔 또 연설을 통해서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번 순방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도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얻어내리고 몸을 피하는 듯이 그런 인상을 주듯이 그렇게 순방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할 부분일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만 이제 18일 날 열리는 윤리위는 19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는 어떤 원내대표의 그 출마자에 대한 윤리위
그런 성격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예. 이준석 대표의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공간에서 이준석 대표의 제명 부분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추가 회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더욱 더 이준석 대표가 당과 멀어지는 계기가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리위에서 그날 뭐 징계가 논의될지 이거는 그날 돼봐야 아는 상황이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정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문제가 올라가서 논의가 된다면 그리고 징계를 하려고 한다면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탈당 권유나 제명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정말 윤리위가 양도구육 그 문제를 가지고선 윤리위를 개최하는 것인지 지금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상당한 무리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런 광경은 꽤 정치권을 오랫동안 조망해 왔었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집권 여당이 잘 되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데 이것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는 솔직히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가처분 결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좀 흔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면 이건 윤리위 당 윤리위 자체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어지는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 이제 정말로 제명을 당하게 되면 가처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이 되면 가처분 신청한 자체가 각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노리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걸 노리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발언을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 그랬냐면은 여전히 이준석이 대표고 따라서 자신이 원내대표로서 결국은 대표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지금 그런 수를 쓰고 있나라는 상상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비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다 앞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지 참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두 사람 임명을 했습니다. 해외 순방 전에 이제 임명을 하고 갔는데 이번에도 야당 동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전 정부에도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싸잡아서 그것을 세게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도 그래도 비판은 비판인 것이죠. 원만하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정부에 걸쳐서 청문회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국가 전체로도 굉장히 문제고 청문회법을 좀 더 강화시키든지 하는 부분도 외국의 경우에는 주요 4강 대사도 다 청문회 합니다. 하고 청문회가 길게 저렇게 우리처럼 지리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다 이미 규정을 해 넘어왔기 때문에 청문회 할 것도 없는 청문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후진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두 분 다 어쨌든 이원석 후보는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차장검사로서의 특수통으로서 장관과 똑같이 그런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십을 가졌고 공정거래위원장도 법학 박사이니까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은 앞서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에 법률가들만 있다라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럽다. 대통령이 보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전문가는 다 법학을 해야 되나 사실을 통과해야 되나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문회에서 뭐 개개인의 어떤 흠결이나 이런 문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서 민주당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이 무조건 반대하고 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정 정도는 청문회 양식을 통해서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정말 더 세게 비판할 수 있는데 무작정 이렇게 그야말로 서로 그 접점이 없는 철길처럼 그렇게 지금 전국을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현 정부 초대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역 없는 수사 일성으로 강조를 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중립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이제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는 그 수사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중립성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가 아마 큰 숙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손발이 다 맞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방향대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어떤 편견 내지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매우 중립적이고 어떤 수사에 있어서 지금 이제 진영 대결로 있는데 결국은 형평성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또 1호 지시가 있었는데요. 스토킹 범죄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 스토킹 전담 검사 긴급 화상 회의도 진행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지금 신당역 영무원 보복 살인 사건의 국민들 정말 감정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 이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됐다는 소식도 조금 전 저희가 뉴스 앞머리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스토킹 처벌법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이 보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제 그 현장을 찾았다고 하고요. 오늘 대통령 지시 이후 바로 대책이 나왔는데, 자,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을 조금 잠깐 보실까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이제 폐지하는 것.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핵심이었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18조를 보면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폐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봤듯이 이게 폐지가 안 되면 이번처럼 사건 합의 이렇게 조명하면서 쫓아다니면서 2차 범행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스토킹 범죄에 관한 법률 개정이 될 때도 이 전문가들은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거 폐지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스토킹 범죄로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잖아요.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됐느냐? 결국은 국회가 과연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했었느냐. 정쟁에 빠져가지고 이거 개정하는 거를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것을 이제 하겠다고 법무장관이 약속을 한 만큼 얼마나 신속하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찌됐든 사후 약방문이에요. 이미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람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막 지금 뭐 이제 전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슬퍼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여가부의 문제도 또 제기할 수 있죠. 여성가족부의 목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참 역설적으로 정말 여가부는 폐지해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대체 여가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가부만 비판하기 전에 결국은 이 국회에서는 과연 이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 얼마나 진지했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 스토킹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하고도 연루되는 건데 소위 이 데이트 폭력이라 그래가지고 한때 모 정치인이 데이트 폭력 해가지고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심신미약으로 변론을 했다 그래서 한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야말로 여성들의 안전을 괴롭히는 최고의 범죄라는 문제의식을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각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부처나 기관에서의 지금 뒷북 대처에 대해서 정호김 의원께서 좀 하나씩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법무부 아까 얘기한 그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자발찌도 사건 초기부터 그러니까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이제 착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방안들이 조금 더 정말 일찍 나왔더라면 이런 아쉬움도 남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오늘 받아들여졌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일찍 구속됐더라면 그리고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그렇습니다. 국회가 조금 더 피해자 보호하는 법을 일찍 통과시켰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년의 구형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을 이렇게 내버려둬서 사건이 사대으로 갈 정도 됐다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신당역이라고 하는 공공역 또 소위 안심 여성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붙어 있는 데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특히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뭐 야당의 시의원이 어떤 뭐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 한복판이 그렇게 말하자면 안심할 수 없는 공간이 됐다는 것도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다시피 국가가 또 지자체가 한 개인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열하게 국회나 자치단체나 또 사법기관이나 모두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가부는 뭐 했냐? 오늘 국회에서 이런 질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럼 국회는 뭐 했냐 이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여가부 존폐 관련해서요. 지금 여가부가 한 일이 없다 하는데 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또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가 또 존속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폈거든요. 글쎄요, 그것은 뭐 앞으로 여가부의 현 정부의 그 방식이 여가부를 없애고 다른 대응을 여가부 기능을 다른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어떤 양성부가 아니라 그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현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여가부를 없앤다면 어떤 대안을 할 것이냐, 어떤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를 조금 더 브리프린트, 즉 청사진을 현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야당도 너무 존폐 여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논란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에 이제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매우 논란이 되는 발언이 서울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상훈 서울시 의원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자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가해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서울 시민의 청년이라 안타깝다. 이런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요. 저는 진짜 제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인데 저런 사람 더불어민주당이더라고요. 그 시의원이라 그러는데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길래 저런 말을 할까? 저게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성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마치 않겠죠. 스토킹을
좋아하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지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 인식의 문제가 근데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그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든다면은 수사 과정이라든지 또는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가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라는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렇습니다. 스토킹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스토킹만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뭐 사람을 상해를 하거나 살인을 하지 않으면은 아직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검경의 또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살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는 거를 몇 번씩이나 상기하는데도 그때 또 깜짝하다가 또 잊어먹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굳이 정치적 발언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검수완박 있잖아요. 중대 범죄 6개를 어디로 옮기느냐를 가지고 여야가 얼마나 들러붙어서 싸웠습니까? 그러면서 또 검경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경찰이 해야 될 그 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생 범죄를 하는데 여기서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자꾸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력도 부족하죠. 그리고 경찰이 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차제에 중대 범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국민을 주권자로 생각한다면 민생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검경이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가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여가부 존치를 강조하는 거는 이건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정말 스토킹을 막고 싶으면은 경찰에 이 스토킹과 관련한 전문가가 더 많이 배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의사 불벌죄 폐지, 그다음에 뭐 전자발찌, 그다음에 뭐 수사할 때 구속하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처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과연 그러면 경찰들 안에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많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거부터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겠다, 징계 절차 돌입하겠다, 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오늘 이 서울시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아들 군대 보낸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영주 의원님도 아들 군대를 이제 보내보셨는데 그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발언에? 사실 이제 뭐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아들을 둔, 딸을 둔 부모의 심정은 아플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맥락이 떨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건과 정확하게 왜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는가, 재발 방지를 얘기해야 될 시의회에서 그 범죄자의 부모의 마음도 찢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게 적절합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석에서도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제가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나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서울교통공사가 실제로 예산 부족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자가 한 8천억 정도의 돈이 없어서 인력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기구가 통합되면서 사실은 치안인과 안보가 허술하다. 그런 얘기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안심하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지경이 됐는가에 대한 서울시의 현재의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어떤 대책을, 다시는 서울 시민 중에 또 서울에 어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불안해서 그 화장실을 못 가는 사태는 없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해야 될 서울시 의회가 저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한탄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대책을 논의해야 될 의회에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는 부분 굉장히 안타깝고요. 안 그래도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이런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대책, 늘 얘기하지만 이제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진짜 대책들 빨리 마련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해 보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부터 종교계까지 분노에 찬 성명들이 쏟아졌습니다. 6년 전 이 한 공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한 여성이 살해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도대체 변한 게 무엇이냐라는 물음이 많았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진보당은 이번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라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6년 동안 우리가 배우고 변한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평범한 여성의 삶을 망가뜨리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방지책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했던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며 공사는 각성하고 책임을 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의전화는 그동안 수사기관과 사법부,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며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 하느냐고 국가에 물었습니다. 법원이 강남주택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인 아내가 남편을 용서했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인데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범행 직후에 자수를 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4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78억 원 규모의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가운데 청와대를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한병도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체부는 청와대 권역을 관광 자원화하겠다며 99억 7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미술 전시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48억 원, 야외 공연 비용으로 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문체부와 별도로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후속 예산 217억 6천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운영 비용으로 123억 원, 시설 조경 관리에 74억여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청와대 위임 관리 비용 등으로 올해 96억 7천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바 있어 내년도 예산까지 모두 합치면 청와대 관광 개방 관련 예산은 467억 원에 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위원장 역시 예민한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선 사드에 대해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일행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공개 발언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리 위원장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0年来在两国领导人的共同努力下，我们两国关系呢是与时俱进，实现了全方位的发展。 비공개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긴밀한 소통으로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리 위원장은 상호 예민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으로부터 방중 초청을 받았던 윤 대통령은 리 위원장에게 시 주석의 방안을 초청하기도 했는데 리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보고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방중을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리 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담에서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칩4에 대한 견제를 드러냈고 사드에 대해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继续稳妥地处理敏感问题，推动两国关系健康稳定发展。我们一直认为，通过对话协商维护
半岛和平稳定。 다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고 양국의 FTA 후속 협상과 대기오염 공동대응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리 위원장에게 일본까지 포함한 한중일 국회의장 회의를 제안했고 리 위원장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뺀 연표를 걸어서 문제가 된 전시회. 결국 한중일 세 나라의 연표를 모두 뗀 채로 열리고 있습니다. 연표 수정도 없고 사과도 못 받은 데다 국보까지 보낸 이 수교 30주년 기념 전시 상황을 50일 가까이 보는 우리 측 대응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수교 30년, 중일 수교 50년을 기념해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 고구려와 발해를 삭제해 문제가 된 우리나라 연표가 걸려있던 벽이 텅 비었습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은 중국과 일본 연표도 철거했습니다. 전시는 예정대로 다음 달 9일까지 계속됩니다.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정을 한다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을 잠깐 피해보겠다는 면피를 하겠다는 꼼수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직원이 현지에 가더라도 격리 기간이 길고 10월 1일부터 중국 국경절 연휴가 시작된다는 점, 양국 관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전시가 개막한 건 지난 7월 26일. 민감한 고대사를 다룬 전시에 현지 우리 공관도, 유물을 보낸 우리 박물관도 50일 가까이 상황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번 전시를 위해 14건의 우리 유물이 건너갔는데 국보인 성거산 천흥사명 동종도 포함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코로나 사태로 직원 파견 없이 화상으로 유물을 점검하기로 했고 우리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한 개막식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전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열리기 때문에 베이징 공간에 상황 점검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글로벌 스탠다드에 충실하게 지켜왔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중국의 그동안 그런 행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주도 면밀하고 정확하게 좀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일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은 사태가 불거진 뒤에야 국제전시를 기획할 때는 민감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현지 공관과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건강상 사유로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6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3개월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든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에 풀려나 현재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함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서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압송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위해 남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조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남 변호사와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치소 수용 거실과 시공사인 호반건설, 자산관리를 맡은 위례자산관리와 분양대행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 변호사 이외의 수감자들에 대해서도 일부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4조 원이 넘는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인데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과 정비 시설까지 설립하기로 해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마케팅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 폴란드는 국산 경공격기 FA-50 48기를 도입하는 총괄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개발업체가 폴란드와 2달 가까이 협상을 벌인 끝에 현지 시간 16일
가격과 세부 조건이 확정된 이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습니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경공격기 FA-50은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필리핀 등에 수출됐는데 이번 폴란드와의 계약 규모는 FA-50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우선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FA-50 12기가 내년 말까지 폴란드에 인도됩니다. 이후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FA-50PL 36기가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계획입니다. FA-50PL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FA-50보다 무장 장착 능력과 레이더 성능이 개량되고 공중 급유 기능이 갖춰진 모델로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폴란드의 FA-50 현지 생산 기지와 최상위 정비 시설이 설립됩니다. 또 국제 비행훈련학교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됩니다. 업체 관계자는 폴란드 현지 공장 등을 발판으로 동유럽 나토 회원국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폴란드와는 지난달 말 K2 흑표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폴란드와의 전체 수출 계약 규모는 방산 수출 사상 역대 최대인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제작사 카이는 FA-50 1000대 수출 계획을 언급하며 수출 대상국을 다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사태 속에 우리 증시와 환율 시장 연일 불안한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도 약세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탈출구를 쉽게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강혜경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전광판이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파란색으로 도배됐습니다.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다시 2,4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0.79% 떨어진 2,382.7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400선이 무너진 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이후 일주일여 만입니다. 미국의 고물가 충격이 연일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여파로 코스피는 이번 주 내내 하락을 거듭하면서 단 사흘 만에 2.7%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고강도 긴축을 단행할 거란 우려가 이어지는 데다가 치솟는 환율에 외국인 매물이 쏟아지며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것 대비해서 상회를 했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적으로 이제 긴축을 더 강도 높게 잡을 것이 이제 우세하다라는 시각이 조금 붉어지면서 증시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가까스로 1,400원 아래를 지켜냈습니다. 장 초반 1,400원 턱 밑까지 오른 뒤 5.7원 내린 달러당 1,38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 우려에 달러 가치가 초강세를 나타내고 원화 약세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처럼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긴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환율은 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등락을 하고 있고, 특히 FOMC에서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도 긴축 기조가 이어진다면 코스피는 연저점까지 다시 내려가고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방역 당국은 6개월 뒤에 이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이 가능하다며 지금부터 일상 대응 체계로의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지 등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는 건데 이번 소식은 신윤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1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추석 연휴 뒤에 10만 명 가까이 치솟았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금요일 기준 9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확진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리두기 없이 맞은 추석 연휴 뒤에도 유행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방역 체계 전환을 준비할 때란 전문가 조언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인 정기석 단장은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로의 전환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영국 등 해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었지만 대규모 유행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가 가장 눈에 많이 띄고 가장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는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즉 대유행 종식을 선언할 때 우리만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확진자 감소와 치명률이 안정적인 수준이고 백신과 치료제도 나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되겠다. 제 계산으로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뒤면은 본격적인 그런 활동이 재개될 때가 올 거다. 실제로 대유행 끝이 보인다는 WHO 사무총장의 발언은 물론 코로나19 통계 공급원 역할을 해온 미국의 존스 홉킨스인데도 세계 각국의 수치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다만 지금은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라며 11월 말쯤 코로나에 대한 국민 면역 수준이 낮아져 재유행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어젯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식당가와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11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11명 가운데 면허 취소 수준은 2명, 면허 정지 수준은 4명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단속 장소를 예상할 수 없도록 20-30분 단위로 이동하는 등 음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충남 보령시 남표면에서 5톤 집게차가 도로를 이탈해 전봇대를 들이박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튕겨나가 크게 다쳤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고정고리 연결에 문제가 있어 차량 앞부분이 기역자 형태로 꺾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여왕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으로 치러지는 여왕의 장례식은 우리 시각으로 19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일반에 공개된 지 사흘째인 현지 시간 16일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템스강을 따라 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I don't know, no sensation on my knees at all or legs. But it's been fine. You know, most of the people have been lovely and we've had quite a nice time, really. No, not really. There was a part up there where the traffic had stopped for an hour and a half, but there was people singing and generally people just get on with it, deal with it. We're good at queuing. Very good at queuing.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웨스트민스터 홀에 들어선 조문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여왕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작별 인사의 방식은 제각각이었지만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여왕의 관을 돌아보는 건 공통된 반응이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일반인 조문은 여왕의 장례식이 엄수되기 직전인 현지 시간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24시간 내내 계속됩니다. 영국 정부는 관광객을 포함해 영국 전역에서 약 75만 명이 조문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장으로 치러지는 여왕의 장례식은 19일 오전 10시 44분 여왕의 관이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진 뒤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장례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 정상과 여왕이 지원했던 자선단체 대표 등 2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오전 11시 55분쯤 장례식이 끝나면 나팔 소리와 함께 영국 전역이 2분간 묵념에 들어가고 이어 백파이프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낮 12시 장례식이 종료됩니다. 여왕의 관은 윈저성 내 성조지 교회로 옮겨져 지난해 4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필립공 옆에 안장돼 영면에 듭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에 있는 중국텔레콤 빌딩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중국 관영 CC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검은 연기를 내뿜는 불길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고층까지 번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소방당국이 큰 불길을 잡았다며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절이 다시 여름으로 돌아간 듯 날이 후텁지근해졌습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이 끌어올린 수증기와 동풍 효과가 겹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고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9도, 청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며 때늦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쪽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내일 새벽에는 모두 그치겠고 이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후에, 남해안에는 밤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태풍 난마돌은 다음 주 초반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태풍과 가까운 제주도와 영남 해안은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